여러분들 트라우마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저는 혹시 이게 궁금한 게 네. 제가 부모님이 다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어릴 때 되게 혼자서 집에 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한 뭐 5학년, 6학년 때인가 학교 내에서 공포 소설이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혼자서 집에서 읽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공포 영화를 아예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친구들이랑 어디 지방을 놀러 간다 이러면 밤에 남자들끼리 뭐 이런 테스트라고 해서 뭐그 담력 테스트에서 문 닫은 학교 운동장에 뭐 철봉 밑에 이름 쓰고 오기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못하겠다고 한 다음에 계속 누가 하면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혹시 이게 트라우마인지 궁금하기도 해요. 네. 그냥 우리 일상에서 겪는 소소한 얘기들인데 트라우마는 뭐 그것 이상이에요. 트라우마라는 거는요, 아픈 만큼은 성숙하는 게 아니라 아픈 만큼 파괴된다라고 해야 맞는 정도의 아주 압도적, 재앙적 상황을 겪은 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말을 해요. 이를테면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강도한테 뭐 이래서 굉장히 이렇게 죽음 직전까지 어떤 그런 물리적인 그런 상태에 처했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별한 경우 아니면 고문을 당했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경우들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죽음 각인이에요. 죽음이 각인되는 상황 이것이 트라우마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나랑 옆에서 같이 숨을 쉬고 너무 밀접하게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면 죽음이 내 안으로 훅 들어오죠. 너무 생생해지죠. 이 비극적인 죽음이면 더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걸 한번 겪으면 자기 삶이 거기서 이렇게 시계가 멈춰요.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9살 땐가 뭐 한 10살 남짓에서 성폭행을 당했던 어떤 여성인데 20년 후에 그 남자를 찾아가서 칼로 찌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아니 왜 멀쩡하게 살다 갑자기 무슨 일이래? 왜 그랬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트라우마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성폭행을 당한 그 시기에 자기 삶의 시계가 이렇게 멈춰요. 계속 그 생각, 그 기억, 그 상황, 그걸 거의 분 단위로 기억해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 그 언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것 이상 다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삶은, 다른 경험은 뒤로 이렇게 뿌옇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런 트라우마를 겪으면 기억 속에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기억에 의해서 트라우마를 계속 재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경험에서 더더욱 이렇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죠. 경험은 한 번이어도 기억에 의해서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세월호 그 유가족 엄마 아빠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이가 낮에 집에 있으면 아이는 학교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낮에는 아이가 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저녁은 아이가 들어와야 되는 시간인 거잖아요. 근데 저녁에 아이가 없는 것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이가 없구나, 정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거의 1년여를 저녁 나절쯤 되면 부부가 집 앞에 세워둔 차에 와서 차에서 자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집이 너무 무서워서 내 아이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아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전혀 이전과는 다른 세상으로 이렇게 가는데 자기 상태도 전혀 달라지는데 이 상태를 내 이런 마음을 알고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남은 생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 어떤 죽음의 순간에 그 죽음을 경험하면 그 죽음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겪는 그 죽음 각인은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죄책감을 갖게 해요.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죄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목숨을 잃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했던 순서대로 죄의식을 갖게 돼요. 엄마, 아빠, 세월호 유가족들은 엄마, 아빠들이 해경이, 정권이 이걸 구해주지 않아서 뭐 이래서 라고도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죽였다. 내 직장 때문에 안산으로 이사 왔다. 내가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학여행 얘가 가기 싫어했다. 내가 말리지 않았다. 내가 죽였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죄의식이 말할 수 없는 거죠. 옆에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 세월호 현장에 들어가서 한 2년 동안 유가족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했던 치유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아까 심리적 부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분들은 거의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더 이상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지경인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해서 이전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근히 살아가기 위한 어떤 심리적 부축을 위해서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치유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생일 모임이었어요. 아이들이 생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생일날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아이의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생일 모임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시작했냐면요.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날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월 16일하고요. 내 아이를 찾은 날, 그러니까 내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날, 죽음을 확인한 날, 그때 내 아이의 모습, 그날, 그리고 아이의 생일날.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날이 이 세 날이에요. 생일이 돼 오면요, 엄마들이 아프기 시작해요. 작년까지도 생일을 해줬는데 친구들하고 말하자면 살아있을 때 생일을 하고 작년에도 어떤 생일 잔치를 했다는 게 기억이 나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세상을 떠난데 생일을 할 수도 없는데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엄마 마음에는. 아직 엄마 마음에는 아이를 떠나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날이 되면 이도저도 할 수 없어서 엄마들이 막 아파지고 입원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생일날 치유를 위한 모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생일 치유 모임인데 그날 다 모여요. 엄마, 아빠, 아이를 기억하고 사랑했던 친척, 사촌 뭐 다 모여요. 그 아이의 친한 친구들, 같이 학원 다녔던 친구, 중학교 동창 뭐 이렇게 다 그 아이랑 친했던 아이들이 다 모여요. 주인공이 없는 생일날 모여서 그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랑 어떻게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놀았는지, 어디를 갔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막 같이 얘기를 해요. 그 아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나중에는 우리 아이가 지금 없지만 친구들 마음속에 저렇게 우리 아이가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구나. 친구들하고 저런 시간들을 보냈구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되게 의미 있고 재미나고 아주 밀도 있고 안 해본 거 없구나. 이런 느낌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받으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을 이렇게 끝내고 나면은요. 엄마들이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아요. 왜 위로를 받냐면 아이가 없어진 이후로 상처를 받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애들 얘기하고 뭐 입시 얘기하고 그러다가 내가 들어가면 얘기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줄까 봐.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로 돌리고 이러죠. 그럴 때마다 상처를 받아요. 왜 받냐면 자꾸 우리 아이가 세상에 없던 아이 취급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아이가 너무 가엾기도 하고 내 아이를 없던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분노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세월호 그 현장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없어졌어요. 철수를 잃었어요. 그러면 이웃들이나 맨날 철수 엄마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엄마한테 이제 철수 엄마라고 하면 안 되죠. 철수 동생이 만약에 영수가 있으면 철수 얘기하면 엄마가 상처받으니까 영수 엄마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아니에요. 철수 엄마라고 불러줘야 돼요. 엄마들은 철수 엄마라고 불러줄 때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막막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그 아이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를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런 것들을 그 유가족들한테 오히려 열심히 알려주고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치유지요. 트라우마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있을 때 굉장히 이제 분노가 많이 생길 텐데 그 제일 분노가 생기는 대상이 누굴 것 같으세요? 자기를 괴롭힌 사람.
고문했던 뭐 수사관, 뭐 이런 괴롭힌 사람, 본인 나한테 가해했던 본인? 본인한테 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 그랬으면 가해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고문을 당했다 그러면 고문 수사관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 분노를 이기기가 어렵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도 한데 사실은 진짜로 더 많이 아주 불같이 통제 안 될 만한 화가 나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까운 내 옆 사람인데요. 이를테면 내가 억울하게 시국 사건에 연루가 돼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버려져서 있었는데 어렸는데 이 아이를 거두지 않았던 우리 형수. 예. 그 아이가 그때 졸업식이었는데 큰 집에서 아무도 졸업식을 안 가졌다. 그러면 그 형에 대한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 대한 분노 이게 사실은 너무나 강렬해요. 그게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것을 1차 트라우마, 2차 트라우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차 트라우마라는 거는 고문을 누가 나한테 했으면 그 사람한테 받은 고문이 1차 트라우마예요. 2차 트라우마는 뭐냐면 이 고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를 잘 알고 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누군가한테 이 고통을 공감받고 이해받고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 생각만큼 그렇게 해주지 않았을 때 받는 것이 2차 트라우마인데 사람은 1차 트라우마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2차 트라우마에서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사람인 거죠. 이 고통이 더 뼈가 아픈 거죠. 그래서 그 분노도 이 사람보다 이쪽에 훨씬 더 많이 분노가 가는 것이 사람 마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트라우마 피해자들이 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부축을 하고 간신히 삶을 통과하는 것밖에는 치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분노가 생기다 보니까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들과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립이 되고 그래서 트라우마를 입으면 정말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아지는 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 마음을 얘기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가 충조평판, 저는 앞글자만 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 충조평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옳은 말, 바른 말. 욕설에 넘어지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보다요, 바른 말에 찔려 쓰러지는 사람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느껴요. 내가 어떤 내 마음을 얘기하는데 너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거는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니? 이런 충고, 조언, 판단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한테는 비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감하는 법을 배워봤는데 우리의 공감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서로의 충조 평판 없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대화를 한번 연습해보는 거 어떨지. 엄마에게 고민 상담하는 아들에 대한 대화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엄마? 네. 어머 나 아들? 이렇게 하나들이 엄마? 엄마? 아들? 엄마? 아들? 내가 좀 고민이 있어. 뭐 무슨 고민? 왜 나는 공부를 못하고 여자한테도 인기가 없는 거야? 아니 석진이는 맨날 노는데 1등도 하고 뭐 잘생기긴 했지만 나보다 인기가 훨씬 많아. 나 엄마 살고 싶지가 않아. 어머, 그것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 없이. 그럼 아들, 네가 지금 감정 상태가 이렇잖아. 살고 싶지 않잖아. 그러면 네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다시. 어렵다. 뭐라고 엄마? 다시 한 번만. 자, 아들, 잠깐만요. 엄마가 공부를 했는데 이게 완벽하게 숙지가 안 돼가지고 엄마 지금 땀나. 아들, 너의 장점은 뭔 거 같아? 나의 장점?
엄마는 뭐라고 생각해? 엄마는 석진이보다 네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1등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아들.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어. 예. 별로 진짜 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아. 애쓰셨어요. 어려워요. 예, 네가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어. 근데 네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충족평가에 들어있는 거죠. 너도 장점이 있어. 장점을 생각해봐. 이 말 아니에요, 그 질문은? 그리고 아까 석진이가 이래서 내가 살고 싶지 않아. 정말 싫어. 그러면 진짜 그 이유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는 건 엄마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진짜 이유가 다른 데 있을 것 같은데 엄마는 좀 자세히 얘기해봐 줄래? 진짜 네 마음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얘기해봐 줄래? 저 같으면 더 물어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만 갖고는 잘 납득이 안 가지 않아요? 예, 더 또 물어봐야죠. 엄마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아우, 너 네 아빠 닮아서 머리가 나쁘다. 그런 게 평가 판단이죠. 예. 얜 딱 최씨야, 뭐 최씨 피야, 뭐 그러니까 지 아빠야, 뭐 이런 거. 너 네 아빠 닮아서 머리가 나쁘다. 그런 게 평가 판단이죠. 예. 얜 딱 최씨야, 뭐 최씨 피야, 뭐 그러니까 지 아빠야, 뭐 이런 거. 예. 이런 게 이미 판단, 평가. 내 아들이 얘기하는데 아빠 욕하고 있는 거죠. 얘 얘기에는 집중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남편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남편에 대한 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뭐야 짜증나 그러고 집 나갈 것 같아요. 근데 문 선생님, 닫고 나갈 것 저는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집중을 하고 예. 그거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더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끄집어내야 되는지 정말 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렇죠. 네. 예. 좋은 질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좋은 질문은 왜 어떻게 나오냐면요. 궁금해야 질문이 나와요. 궁금해야. 근데 지금 질문이 안 나오는 것은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왜 궁금하지 않냐면 이미 제가 저럴 때 쟤는 지금 장점이 있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엉뚱한 생각한다. 이미 이렇게 내 머릿속에 판단을 내린 거지요. 상황에 대해서. 예, 더 들을 게 뭐 있어요. 지금 내가 딱 상황이 나왔고 내가 해줄 말이 지금 몇 가지 올라왔는데 우리 애가 얘기를 한다. 우리 남편이 얘기를 한다. 저 인간 또 시작이야. 왜 그런지 뻔해져. 아유, 예, 게을러서 저래, 저 사람. 게을러서 저래. 이미 평가가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의 개별적 상황에 집중하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 아는데 왜 물어보겠어요?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질문이 생각이 안 나셨을 수 있어요. 오늘 강의 제목이 당신이 옳다. 당신 마음은 항상 옳다였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공감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감을 일상에서 실천을 하다 보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집밥 같은 치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감자가 오늘 이후에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패티란 사람이 업무 강도와 귀가 후 아이와 놀아주는 것을 봤더니 바쁜 날 확실히 덜 놀아주고 짜증을 많이 내더래요. 바쁘고 힘든 날은 여유가 없으니까 애들이 막 앵기고 하는 게 다 싫은 거예요, 이게. 자, 여유라는 거는 저 사람 여유가 있잖아, 이 얘기는 돈이 많잖아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는 정신의 폭이 넓은 겁니다. 이걸 만들려고 우리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열심히 사는 버릇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버릇을 위해서 거꾸로 주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게 하라고. 젊은 분들이 저 쉬는 오랜만에 야근 없이 있는 주말이라 놀이동산 갔다 왔어요. 왜 했냐고. 가는 동안 화났죠. 네, 3시간 걸려 차 타고 가서 땡볕에 서가지고 애들 줄 서가지고 있느라고 애 3개 타고 전 더 죽을 뻔했고 오는 길 차 막혀서 화났어요. 부부싸움했어요. 그래도 애들과 놀이동산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혼자 소파에 누워서 다 내보내고 가능하시다면 프로야구 경기 보시면서 콜라 먹으면서 감자칩 드시면서 진짜? 낮잠 자고 뒹굴뒹굴. 그래도 돼요?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시간도 좀 있고, 그럼 대신 가족을 위한 시간도 있듯이 일주일 내내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토요일 오전, 스케줄 비는 하루, 반나절. 그걸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나는 낚시를 좋아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좀 제발 나 1박 2일 갔다 올게. 뭐 이런 것들을 통한 그래서 좀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내가 또 힘이 나고 충전이 됩니다. 왜냐면 그것도 60점 넘어야 되니까. 이게 제로면은 참 어렵죠, 사는 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해도 되는 예, 그럼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또 부인도 익스큐즈를 좀 해줘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 부인 입장에서 자기는 100을 막 쏟고 있는데 남편은 아니, 잠깐만요. 이게 남자도 여자로 가면 안 돼요. 성질을 내잖아 본인은 이렇게. 나의 시간이 필요해 하고 나의 여유를 갖는다면 또 부인 입장에서는 그게 또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곧 같이 서로의 그 여유로운 근데 가능하세요? 네, 똑같이 부인을 좀 싶어요. 하고 부인도 옷도 사 입고 제가 이래서 안 해요. 제가 이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누구죠? 무하마드 알리. 더 그레이티스트라는. 무하마드 알리가 조 프레이저한테 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멋지다. 멋지죠. 내가 질 수도 있어라고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떠벌리 무하마드 알리지만 허세를 보인 거죠. 이쪽에. 항상 허세로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살면 좌절할 때도 있고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더 위축돼. 우리는 아까 자기가 내 마음이 가난하니까 이럴 때 나 허세 있어. 나 죽지 않았어. 나 괜찮아. 그러니까 막 자꾸 당하고 저놈이 치고 나서 넘어지고 깨져가지고 피곤한데 이러 죽을 것 같아. 나는 아무도 만나기 싫어. 이럴 때 그럼 더 막 이러고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잠깐 나 괜찮아. 나 죽지 않았어. 이럴 때일수록 깨끗하게 옷 입고 지갑에 돈 조금 넉넉하게 갖고 다니고 그다음에 나 혼자 거울 보면서 괜찮아. 3번씩 얘기하고 그런 허세. 약간의 허세는 필요하다. 자, 아까 최선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최선 말고 뭐 하란 말이냐? 차선 그게 아닙니다. 최악이 아님을 제껴라. 자, 최선은 갖고 최선 머리 아픈데 최악이 아닌 거. 이것만은 아니야. 아 쉬워. 이건 하나나 2개만 제끼면 돼요. 때리는 놈, 폭력, 폭언 절대 안 고쳐져 이거. 제가 20년 정신과사로 정 보는데 나쁜 버릇이야 이거. 그런 사람은 아무리 나머지가 좋아도 하지 마세요. 그렇듯이 내가 절대 최악이라고 생각한 이것만은 안 돼. 한두 가지 제끼자는 거죠. 그러고 나면 편해져요. 일단 그러면 심한 결격상 없잖아요. 그걸 뭐 더 심각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럼 차선과 차악이 남아. 그럼 당연히 차선이지가 아닙니다. 내가 절대 최악이라고 생각한 이것만은 안 돼. 한두 가지 제끼자는 거죠. 그러고 나면 편해져요. 일단 그러면 심한 결격상 없잖아요. 그걸 뭐 더 심각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럼 차선과 차악이 남아. 그럼 당연히 차선이지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 가는 거. 좀 더 결점이 많더라도 단점이 많더라도 그냥 이게 더 좋아. 마음 가. 그럼 그거 하면 돼.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김태훈 씨가 그 배철수 아저씨한테 초기에 이런 질문을 했대요. 고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기 팝 컬럼니스트고 사실 그게 안정적인 일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배철수 씨도 그 DJ를 하시면 처음에는 자기가 DJ 전문 DJ도 아닌데 그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태클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야, 네가 좋아하는 일이면 오래 해. 오래 하면 너한테 뭐라 그러던 놈들 다 사라져. 그런 말을 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좋아하는 게 있으면 결점들, 단점들, 결함들, 태클들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이게 좋잖아라는 마음으로 마음에 안 가는 건데 해. 그럼 오래 못 해요. 이 선택을 오래 지향하지 못해. 자, 그러니까 최선 어렵다. 최선만 찾지 말자. 비용이니까. 최악 제껴라. 그럼 차선 중에 차악 중에 마음 가는 거 해라. 그러면 오래 할 수 있다. 오래 하면 어느 정도 쭉 간 다음에 아, 그 시점에는 이게 최선이었겠다라고 판단을 내릴 확률이 매우 올라간다. 만족주의자는요, 이너프. 60점 넘으면 돼. 패스 올 페일이에요. 60점 넘으면 땡큐. 최상주의자는 뭔가 더 나은 게 있을 것 같아. 나는 만족주의자에 가까운 삶을 살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예. 좋습니다. 나는 최상주의자에 가까운 삶. 예. 저는 최상주의자들을 노력해요.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족주의자로 살려는 분 미안하지만 아빠, 좋은 아빠, 막 최고의 아빠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막 6시만 가서 애들 공부 봐주고 대신 학원 대신 공부시키고 이런 거 못해요 저는. 이렇듯이
내가 할 수 있는 한을 최소한 하고 60점을 넘어갔으니까 난 돼. 그럼 그 남는 얘들을 최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사용할 에너지를 갖다 박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그 이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선택적 집중. 그러니까 나는 만족주의자로 살아야지. 이런 것도 아니, 난 최상주의 더 열심히 해야 돼가 아니라 이 두 개를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에서 최선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삶을 저는 한 이 정도면 땡큐 하고 지내는 방향으로 가되 거기서 모은 남은 에너지들을 최상주의자로 살아야 힘 줘야 될 때 빡 줘서 거기선 한계를 뛰어넘는 성취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김한석 씨 보실 때 본인은 어떤 그릇 같으세요? 속 좁은 애가 있죠. 속 좁은 애? 예, 예. 아유, 어떡해요. 저보다 더 좁죠, 저는. 저보다 이보다 더 작은 최상 속 좁은. 좀 소주잔보다 작은 예. 그렇게 사실 조금만 부어도 탁 넘치는. 예. 자, 우리 먼저 내가 그릇이 커야 되는데 라는 생각 버립시다. 그건 이런 사람 있는 거예요, 그냥 존경합시다. 그리고 속 좁은 사람 사실 드물어요. 자, 김한석 씨가 사실은 본인을 그렇게 느끼셔서 그렇지 지금 이 강의를 1시간 반 동안 앉아서 잘 듣고 계신 건 절대 속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좁아요. 아, 정말요? 그렇군요, 이거.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봐. 아까 짜증내는 거 보니까 약간 그럴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은 우리는 하는 컵입니다. 이 컵을 어떻게 잘 쓸까 고민하자고요. 이 컵에 물이 아까 넘치는 것 같이 끓던지 넘쳐. 이걸 좀 잘 막는 것을 생각해야지 그릇 키울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이 나라는 사람의 컵에 여러 가지 물들이 들어와요. 보통 우리가 업무, 일 때문에 바쁘지가 있지만 공적인 나,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 같이 교수로서의 나 있겠죠? 나의 삶, 난 나이 들어서 아픈데 몸이 아파지기 시작했는데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좀 아프시기 시작 이런 식의 나의 삶에 대한 거, 사적인 나, 내 아이, 애 공부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꼭지를 구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자꾸 일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학생일 때 공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4개의 꼭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씩 꼭지가 갑자기 확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때는 다 견뎌내요, 우리는. 근데 2개가 켜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 콸콸 할 때는 저 드물고요. 2개가 갑자기 있을 때 물이 넘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마감이 있어서 일이 많아졌는데 어머니 갑자기 입원하셨어요. 이런 일 같이 있을 수 있는 2가지 일이죠. 아니면 친구랑 좀 다툼이 있는데 윗집에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아랫집 우리 물바다가 됐어.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넘치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얼음 넣으면 물 조금만 넣어도 금방 넘치죠. 얼음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어. 자, 그게 뭐냐? 일시적인 괴로움이에요. 근심거림. 예를 들면 집주인이 갑자기 난데없이 전화해가지고 2달 안에 1억 올려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든 해결할 문제인데 이거랑 좀 다른 거죠. 갑자기 콸콸한다기보단 그냥 그 근심거리가 하나 생기니까 물이 또 넘치는. 근데 컵을 늘린다고 해결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 안에서 넘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건 제일 먼저 조이는 건 나의 사적인 나부터. 내가 어디 총무야, 친구들 모임에. 그것부터 안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미움받을 용기. 그동안 내가 해온 게 있으니까 저것들이 날 죽이지 못할 거라는 생각 갖고 과감하게 이거 못하겠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싫어 못할까요? 착한 사람.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가져야 돼요. 나 싫어. 못해. 그런 걸 가지고 과감히 틀어 잠그면 나머지 애들이 조금 잠잠해질 때 다시 틀면 돼요. 관계는 쉽사리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한 번 안 갔다고 끊어지면 그 관계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무엇보다 그 3과 1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밸런싱입니다. 밸런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 양쪽을 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힘든 시기들이 와요. 근데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밸런싱인데 그 밸런싱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원합니다. 근데 이 변화는 뭘 하나 안 하는 것일 수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변화는 얼마큼 하냐. 보통 한 달 하다 멈출 때가 되게 많죠. 피트니스 가가지고 한 달 하고 사람 빠져. 과연 안 돼. 그래서 누가 습관을 만든 석 달의 법칙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저항 없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할까 말까 했는데 이제 기분이 아무 생각 없이 해. 예를 들면 지하철 한 정거장 앞에 내리기. 아니면 6시 반에 영어 듣고 출근하기. 그것을 하는 걸 보니까 평균 66일, 그러니까 2달 반 정도 걸리면 2달 조금 넘게 하면 중간값이 나오는데 얼추
한 석 달 정도라고 전 말씀드려요. 석 달이면 대부분의 사람이 달성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뭘 하기 시작하면 석 달 하세요. 제가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린 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한 달 해보고 안 돼 하지 마시고 석 달만 하시면 하나씩 내 거가 돼요. 이런 식으로 엄청난 큰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를 쌓아서 날 만드는 겁니다. 보통 뉴스에 그런 거 나오죠. 로또 당첨돼서 수십억 번 사람이 1년 있다가 어떻게 되나. 되게 우리 잘 살았어 이런 뉴스가 안 나오죠. 다 뭐 잘 안 됐다, 불행하더라. 실제로 연구를 해봐도 한 번 커다란 행복이 오는 것보다 매일 작은 게 자잘하게 쌓이는 게 그 사람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듯이 오늘 아마 오늘 여기 오셔서 저랑 같은 시간 보내는 게 오늘의 행복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 알 수 없죠. 이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요 생각보다 강해요. 뭔가 트라우마를 받았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인생. 근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데 30세 이후에 받은 인생의 어떤 트라우마라고 얘기할 만한 정신적 외상으로 그 사람 성격 전체가 변하거나 인생이 망가지는 극히 드뭅니다. 아주 꼬마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강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나라는 자동차에 범퍼가 나가거나 팬더가 나가는 약간 구부러지는 정도지 폐차할 정도의 일은 참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 나는 의외로 강하다. 두 번째, 완벽에 대한 포기를 좀 하자. 그러니까 마음의 건강함과 정상성은 완벽해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가 아니라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을 포기하면 훨씬 편해지고 내가 완벽을 포기하니까 저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것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완벽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을 해도 듣고 싶지도 않아. 근데 나도 완벽하지 않고 저 사람도 약간 다 결함이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들을 만한 게 있고 그러니까 함께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나 우리 같이 좀 해볼까? 이런 공감, 연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생은요 불완전해요. 저한테 면담,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 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 같은 사람 처음이죠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이상한 너무나 괴롭게 지낸 사람은 처음이죠라는 얘기 듣고 와서 제가 인정하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극의 주인공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극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불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그걸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거고 그걸 지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걸 통해 우리 여유가 생겨요. 저는 아무리 내가 안전하게 몰아도 중앙선 넘어오는 차에 갖다 받치면 할 수 없다. 근데 크게 안 다치고 차만 망가졌으면 정말 다행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더 잘할 걸 그건 상관없는 거죠. 그럼 내가 밖을 안 나가야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건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는 불완전성을 이해할 때 우리의 인생의 내공은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